바이든 행정부가 뉴욕 허드슨강에 건설되는 새 터널에 68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또다시 비공식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세 번째 최고 기온 수립입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가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하튼에서는 2층짜리 관광버스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 허드슨강에 건설되는 새 터널에 68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교통 인프라 지급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게이트웨이로 이름 붙여진 이 터널이 완공되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어제 척 슈머 상원의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허드슨강에 건설되는 새 터널에 역대 최고액인 68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뉴욕을 방문하고 허드슨강에 새로운 터널이 건설되면 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21년 미국 각 지역의 도로와 교량 등의 건설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프라법을 주도한 것을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교통 인프라 지급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허드슨강의 터널은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에 놓입니다. 게이트웨이로 이름 붙여진 이 터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113년 전에 완공된 낡은 터널이기 때문에 1시간에 24대의 열차의 통행만 가능하고 지난 2012년에는 침수 사고로 안전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터널이 완공될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터널 건설 비용은 1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뉴욕과 뉴저지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건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또다시 비공식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세 번째 최고 기온 수립으로 이번 주는 이미 기록상 가장 더운 한 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계의 기온을 측정하는 메인 대학의 기후 분석기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제 17.23도를 기록하면서 4일과 5일에 17.18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3일 17.01도로 비공식 최고 기록을 세웠고 4일과 5일에는 17.18도로 새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세 번째로 사상 최고 기온을 수립한 겁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어제 메인대학의 기후분석기 조사 결과에 대해 컴퓨터 모델링의 일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주의사항을 발표하면서도 메인대 분석의 방법론이나 결론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로 따뜻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인대학의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또 다른 골치 아픈 징후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주에 이런 비공식 기록에 대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학자이자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을 지냈던 로버트 와스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들도 모두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값싼 에너지와 값싼 음식을 요구하면서 음식과 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비용을 지불하길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등 84개국이 함께하는 합성 마약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합 장관급 회의의 개막식이 오늘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무려 11만 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면서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오늘 화상으로 주최한 합성 마약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합 장관급 회의 개막 연설에서 거의 11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지난해 약물 과복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1등 살인자는 합성마약이라며 역대 최악의 마약으로 꼽히는 펜타닐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복용 사망 사례 가운데 3분의 2가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연간 3,400만 명 이상이 메스암페타민 등 합성 마약을 사용하고 모든 지역에서 합성 마약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오늘날 함께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펜타닐을 얘기할 때 미국은 탄광 속 카나리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징후를 의미합니다. 이날 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글로벌 연합에는 전 세계에서 84개 국가가 참여합니다. 향후 합성 마약 불법 제조 및 밀거래를 방지하고 새로운 마약류 동향 파악 등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에는 한국도 참여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우리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적인 도전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합성 마약 대응을 위해 긴급한 주의와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가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에 그쳤었는데요. 레켐비는 최초로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가 어제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서서히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 차세대 항체 제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면서 알츠하이머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레켐비는 18개월 동안 위약에 비해 아밀로이드를 27% 더 느린 속도로 감소시켰고 지난 1월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메디케어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약의 경우 완전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이 약을 받은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FDA 외부 고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완전 승인이 권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포함한 특정 환자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진 않아서 2주에 한 번씩 의사가 주사로 주입해야 하고 정기적인 MRI 검사 외에도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전에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약의 연간 비용은 26,500달러 상당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쥐 관련 민원 전화 건수가 연속 감소하면서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다미스가 시정부에 접수된 311 민원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쥐와 관련한 민원 전화 접수 건수는 2,378건으로 2022년 6월에 3,019건보다 21.2%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접수된 쥐 관련 민원 전화 접수 건수도 2,350건으로 그 전에 같은 달 2022년 5월에 2,767건보다 15% 줄어든 바 있습니다. 고다미스트는 이렇게 쥐 관련 민원이 2달 연속해서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것은 뉴욕시의 쥐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쥐 관련 총 민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6%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시카 티쉬 뉴욕시 청소국장은 올해 초부터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덕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4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쥐 개체수를 줄이는 총책임자 쥐 차르를 임명하고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조정했고 청결 문제로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한 건물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방제 전문가 파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에는 월별 쥐 관련 민원이 2,000건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정부의 추가 대응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311에 접수된 신고 전화 건수만으로 쥐 문제 정도를 확신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5,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필머피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 수립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뉴저지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5,000까지 다운페이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가족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없는 이른바 1세대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는 추가로 $7,000에서 $10,000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 $25,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 지원금은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급되고 지원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서 5년 이상 실거주하면 탕감됩니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수혜 자격은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저지 주택 모기지 금융국이 결정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주정부 예산 $2,500만 배정됐고 이 법은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즉시 발효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융국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을 지지한 주 의원들은 법안이 인종에 따른 부와 주택 소유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백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77%에 달하지만 흑인은 42%, 히스패닉은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 음식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당 $17.96의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노동자와 고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그럽허브가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도어대시와 그럽허브가 뉴욕주 대법원에 공동으로, 우버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어대시 측은 우리는 새로운 소득 기준이 뉴욕시의 고객과 상인, 배달 노동자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송에 나선 플랫폼 업체들은 새로운 임금법의 법적인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은 새 법안이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아닌 식사 배달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규정상 실제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 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주문을 받는 시간도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는 이달 12일부터 배달 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17.96의 최저임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등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산업별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우버이츠는 도시가 배달 노동자에게 정직하지 않다며 그들은 일자리를 없애고 팁을 막으며 더 많은 배달을 강요하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하튼에서는 2층짜리 관광버스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경 맨하튼 23가와 퍼스트 애비뉴 교차점에서 2층 시티 투어 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승객들이 버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창문을 이용하면서 큰 혼잡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응급 출동한 구급 요원들은 사다리와 로프를 이용해 승객들을 구출했습니다. 소방국은 6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그 가운데 2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자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많았지만 일부는 골절상 등 비교적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23가에서 FDR 드라이브 쪽으로 진행하던 MTA 버스를 1번가를 따라 올라오던 시티투어 버스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티투어 버스 운전기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CB뱅크가 제6회 PCB뱅크 청소년 장학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선발된 장학생 30명에게는 각 $3,000씩이 수여됐습니다. PCB뱅크는 은행의 성장을 커뮤니티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은행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장의 20년, 커뮤니티와 20년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상 학생 수도 30명으로 늘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은 남가주의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뉴욕의 퀸즈,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에 이어 지난해 지점을 새로 오픈한 텍사스의 달라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미 전역의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헨리 김 행장은 은행의 성장을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더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CB뱅크는 지난 6년간 총 130명의 청소년들에게 37만 불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걸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주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결의안은 김치의 역사 및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고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 보존 과정인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1월 22일을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선포 제정됐습니다. 오늘 11일에는 영국 런던 킹스턴 어폰템스 왕립구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 내 놀스 하이웨이 도로 옆 27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 숨져 있는 것을 공원관리소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으로 밝혀졌고 차량의 바퀴 자국은 포장도로에서 갓길과 그 바깥쪽에 바위가 섞인 모래턱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타이어 2개가 펑크난 상태였습니다. 또 차량 내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발견 당시 운전석 창문은 아래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극심한 더위 속에 열 관련 질환을 앓다가 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온라인을 통한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신청 등에 필요한 지문 채취 일정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문 채취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민국은 이미 신청한 경우도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지문 채취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일정 변경은 이미 2번 이상 약속을 변경했거나 채취일로부터 12시간 이내의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뉴저지 민권센터와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각각 17만 5천 달러씩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앨렌박 뉴저지 주 하원의원이 취임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 한인 단체들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전년에 약 20만 달러보다 지원금이 1.5배 늘어난 35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뉴저지 주정부는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전역의 비영리기관 140여 곳에 총 1억 5,474만 1,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때때로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역시 흐리겠고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